안녕하세요. 저는 이 썰맘 채널의 열혈 구독자이자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은 10년 차이고 아이는 딸 하나만 있죠. 제 직업이 간호사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만 빼면 수익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죠.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와 괜찮은 직업, 든든한 친정까지 걱정이 없다면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늘 금방 그만두곤 했어요. 물론 그건 연애를 할 때부터 그 부분은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은 워낙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약간의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특히나 많았는데 저 역시 겪어본 일이기에 충분히 이해를 했죠. 다행히 제 벌이로도 큰 지출이 없다면 저희 세 식구 정도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어서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직장을 밥 먹듯이 그만두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하겠지만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었죠. 바로 남편이 과하게 제게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연애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가 100일 기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남편이 약속에 나오지 않았죠. 어린 나이에 기념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 역시 당시에 화가 많이 났고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도착한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노숙이라도 했는지 머리는 물론이고 온통 몸에서도 냄새까지 났죠. 저는 기념일을 파출낸 이유를 따졌습니다. 도대체 어딜 다녀와서는 그 꼴이야. 어떻게 연락 한 통을 안 해?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려고 집원까지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뭐? 지금 부산을 다녀왔다는 거야. 출발한 건 이틀 전인데 진짜 미안해. 내가 준비성이 없었어. 전화는 왜 안 했어?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처음에는 연락을 안 했는데 나중에는 배터리가 없었어. 돈이 없으니 충전도 못 했고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아, 정말 미안해. 그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진짜 평생 잘할게. 정말로. 자기는 이렇게 똑 부러지고 뭐든 척척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진짜 멍청한 것 같아. 머리가 나빠서 이래. 커다란 곰 같은 사람이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걸 보고 있으니 그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죠. 매일 다치고 잃어버리고 오는 남자를 질색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 그 모습은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순수하고 차가게 비쳤습니다. 더구나 그건 연애 초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늘 남편을 두고 애처가라고 했고 친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특히 제가 임신했을 때는 그런 남편의 능력은 최고였습니다. 멀리 나가는 걸 절대로 귀찮아하는 법도 없고 제가 먹고 싶은 거라면 제주도라도 다녀왔거든요. 말이 쉽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을 귀찮은 내색 없이 해주는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순간부터 과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고민을 털어놔도 주변에서는 행복한 비명이라는 식으로 치부했다는 거였죠. 특히나 시집살이와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친구들은 제 고민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출산 후에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었어요. 그 사람 나 출산할 때도 안 왔어. 아기 선물을 사러 갔다고 하더라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다다다 제게 쏘아붙였죠. 출산할 때 남편 없는 건 천벌 받을 짓이지. 그래도 네 남편은 이유가 있잖아. 내 친구 남편은 술 먹고 뻗어서 못 왔다고 하던데.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더구나 아기 선물이라며.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배가 슬슬 아프다고 말도 했고 그런데 어쩌면 그날에 딱 나갈 수 있어? 연애 때도 기념일마다 빠지더니 결혼 기념일에도 안 들어왔어. 뭐? 그건 좀 심한데? 결혼 기념일에는 왜? 무슨 수제 케이크 만들고
반지를 제작하다가 손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었거든. 와, 너 지금 신랑 자랑하니? 진짜 고민할 거 없네. 너 진짜 남편 모시고 떠받들고 살아야 해, 알아? 솔직히 우리 집을 봐라. 나나 남편이나 다 일하는데 집안일은 다 내가 해야 되고 쓰레기 하나 버려달라고 하면은 똥 씌운 표정으로 나간다고. 근데 너희 남편은 알아서 척척 쓰레기 버리고 집에 쓰레기가 찬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그야 그렇지. 그래도 난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제주도며 대전이며 혼자 오지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배가 불러서 그런 말을 하지. 너 맛있는 거 먹이겠다고 그렇게 해주는 남편 없다. 우리 남편은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를 안 사와. 이 정도는 되어야 고민축에 끼는 거고. 그런가?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가 좀 그래도 그렇게 잘 방어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거라도 감사하면서 살아. 돈을 못 버는 건 좀 그렇긴 해도 사람이 어디 다 완벽할 수 있어? 너희 남편 정도면은 완벽한 편이지. 완벽이라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남편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배부른 소리에 긁어 부스럼 소리를 들어도 반박을 해보자면 애초에 음식도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제주도에서 고기국수나 흑돼지 고기로 포장까지 해서 가져왔을 때 저는 거의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퉁퉁 불기도 했지만 정확히는 제가 돼지고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나는 걸 잘 먹지 못해서 곱창은 아예 먹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식어빠진 걸 다시 데워 먹으니 누린내는 배가 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곳까지 가는 비행기, 차량 렌탈비, 음식값까지도 거의 모두 제 카드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결제 문자가 쌓이는 걸 보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거기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배부른 소리 나는 여자가 되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 중에 시어머니가 포함이라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정말이지 못 잡아 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늘 첫마디가 이거였죠. 나 얼굴 참 좋다. 우리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되었던데 얼마나 좋은 걸 먹고 다니면은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니. 그게 다 우리 아들 발품 팔아서 찐살 아니니. 우습게도 야간에 교대 근무하면서 제 몸무게는 50대 초반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키가 165이니 누가 봐도 말랐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남편을 들들고 가서 사내 디미를 다 사다 먹는 줄 아셨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늘 반박을 했습니다. 저 오늘도 야간 근무 끝나고 온 건데 얼굴이 좋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간호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렇게 힘든 건데 그것도 다 내 아들이 너 건강 챙기고 먹이고 하니까 지금까지 별탈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너는 꼭 그렇게 시애미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니? 어쩜 그렇게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내 하는 맛이 없어. 지는 게 아니라 매번 저한테 살이 찐다 얼굴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말하는 거지. 은유 피유 뭐 그런 거지. 참 너 피곤하게 산다. 그리고 내 아들이 너한테 잘하는 건 사실 아니냐? 어떤 남자가 자기 마누라 먹이려고 멀리까지 다녀오고 그래. 우리 아들 하는 반에 반만 해도 나라면은 내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절을 했다. 너처럼 살쪘다는 말로 파르르 떨고는 안 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말대꾸가 아니라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더 나쁜 거야. 내 아들은 너 좋아하는 모습 그거 하나 보려고 좋은 날은 덜덜 떨면서 기다렸다가 음식 사다 나르고 더운 날에는 땀 흘려가면서 줄 선다. 근데도 너는 난 절대 싫어. 이런 표정으로 음식 받아 먹을 걸 생각하면 내 속에 천물이 나. 좀 좋은 척이라도 해주면은 어디 덧나니? 응? 입에 가시가 막 돋쳐. 제가 언제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내 앞에서도 이렇게 정색을 하는데 남편 앞에서는 오죽했을까?
너보다 인생을 더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냐? 내 나이에 허투루 먹은 거 아니다. 너 시집 올 때도 집해 오고 내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사회생활 잘 못해서 네가 생활비 되는 것도 알아. 그러니 걔 마음은 오죽 썩어 들어가겠어. 나도 잘난 내 며느리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내 아들은 오죽하겠냐고. 제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일로 이렇게 구박을 받으니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이 문제로 싸운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게 됐죠. 뭐, 너 그런 말을 하셨어? 아, 진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도 충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따져서 말할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 절연을 하든지 해서라도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게 할 거야.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절연이라니 여보.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당신이 멀리 나가는 거야. 애초에 그것만 아니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고. 나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알면서 왜 그렇게 멀리 가서 맛집에다 뭐다 돌아다니고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건 내 행복이야. 당신이 먹는 걸 안 좋아하니까 몸도 약하고 약한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문제지. 내가 싫다니까. 그냥 난 당신이 멀리까지 안 나가면 좋겠어. 아무래도 잘 잃어버리고 덤벙거리는 성격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 줄 알아? 더구나 어머님도 싫어하시잖아. 내가 길 좀 못 찾고 잃어버리는 건 차츰 나아지고 있고 애초에 우리 엄마가 과하게 반응하는 거지. 이건 아예 결이 다른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엄마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 하는 거라니까. 못난 아들이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에서 제대로 지원도 해주지 못했고 이러니까 당신한테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매번 막말을 하시는 거라고.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맞죠. 하지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라지도 않는 음식들을 날라주고 멀리까지 가서 선물을 사오는 남편과 또 자신의 아들이 고생하는 게 못마땅한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만나면 언성을 높였고 저는 졸지에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고민이라고 말을 하면 남의 편인 남편이라는 존재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건 배부른 소리라며 한 소리 들으니 저는 매번 답답한 마음을 삼키고 눌러야 했고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위해서 뭐든 해주려는 사람? 확실히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늘 욕은 왜 제가 먹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일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들어가야 했는데 저는 일을 하는 중이었고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았죠. 아예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저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간호사와 시간을 바꾸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갔고요.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띠링 문자가 왔습니다. 대전 빵집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죠. 그걸 보는데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다음날 돌아온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잘못을 빌었죠.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고속버스에 두고 내렸나 봐. 그걸 찾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날 왔다고? 미쳤어. 공중전화는 없어? 전화를 왜 안 하는 건데? 난 우리 애가 빵을 좋아해서. 동네에는 빵집이 없어. 우리 동네에만 프랜차이즈가 2곳이 있고 동네 빵집도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있어. 근데 대전? 있지. 그래도 거긴 유명한 집이고 당신도 좋아하고 또 거기서 빵을 사오면 좋아할 줄 알고 그리고 오늘 별일 없을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고 가끔 하루 이틀 내가 늦게 들어오니까 당신도 그러려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미쳤어. 정말 돌았어. 정말 미안해. 응? 또 핑계. 어쩌면 주저주저 하나도 핑계가 아닌 게 없어.
누가 거기 가래? 그 빵집에서 안 먹으면 죽겠다고 했어. 단순히 당신이 그냥 가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내가 나이트 근무할 때는 그냥 제발 좀 집에 있으라고. 더구나 일을 그만뒀으면 일을 바로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일 그만두면 이렇게 돌아다녀야 속이 시원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저 당신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었어. 모르겠어. 이제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기뻐한다고? 매번 내가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미안한 사람이 계속 내가 하지 말라는 거래. 설마 공처가 애처가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나 나쁜 년으로 만들고 너는 꼭 그 짓을 해야 하니? 하루라도 그냥 짐에 붙어있으면 병이 나? 나도 힘들어.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난 당신이 밖에서 뭘 사오든 하나도 안 좋아. 아이도 마찬가지야. 애 핑계 더는 안 통해. 당신이 일을 안 하면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일을 시작하면 주말마다 집에 없는데 애가 좋아하겠어. 애초에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그럼 어쩌라고. 내가 당신이랑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인데. 못난 남편이라서 정말 미안한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알잖아. 또 그 소리야? 나 매번 당신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그 말 들으면 그러려니 했어. 하지만 이건 선 넘었지. 애가 왜 다쳤는데? 1년 전 아이 생일에도 늦게 왔던 남편이 선물이라고 사온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남편은 늘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겠다고 말을 했었죠. 자전거로 배우면 어디 가자,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놀자,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 맛집 탐방 때문에 차에 밀었고 아이는 혼자라도 자전거를 배우겠다면서 친구들과 그걸 끌고 나간 거였죠. 모든 게 자전거를 사온 남편 때문이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절대로 아이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란 건 확실했죠. 제가 봤을 때 남편은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 한장한 인간에 불과했으니까요. 남편은 역시나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는 제게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 정말 미안. 됐어. 눈물 흘리지 마.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매번 중요한 날 오지도 않는 게 뭐가 우리를 위한 일이야. 애 낳을 때도, 애 생일에도, 우리 결혼 기념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매번 이런 식이야. 공처가? 애처가? 나 다 필요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 차라리 다른 남편처럼 주말에 누워서 TV나 보라고. 여보, 그래도 난 분명 말했어. 앞으로는 어디든 가지 마.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약간 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좋아하는 법도 표현도 서투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니 그건 일종의 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병든 닭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서 다녔고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독한 마음을 먹어서 절대로 남편이 지방이나 맛집을 못 가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죠. 다행히 몇 달이 지나니 일도 시작했고 나름 일상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17년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일을 한다고 나간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야 들어온 거였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또 한 손에는 제게 줄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꽃을 거실에 던져버렸습니다. 미쳤어? 정말 당신 미친 거야. 이번에는 유명한 꽃집이라도 다녀왔니? 나는 그저 특별하게 내가 디자인한 목걸이로 주려고 한 거였어. 정말이야. 진짜 특별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10주년이야. 그런데 뭐 또 외박을 하고 특별? 진짜 최악이다. 당신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짓을 꼭 해야만 사는 것 같아. 그냥 우리도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내가 무슨 큰 걸 바래?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항상 당신은 이런 식이지. 당신이 제일 최악인 건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든다는 거야. 다소 촌스럽고 투박해 보이는 푸른색의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들고는 덜덜 떠는 남편의 손이 그날은 정말 싫었습니다. 매번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숨막혔죠. 저라고 왜 매번 이런 정성 어린 선물을 주는 남편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어떤 날에는 내가 정말 배가 불러서 이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그냥 지방이고 어디고 가는 거는 허락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하려는 걸 보면은 저도 오이가 생겨서 더 악덕하게 굴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고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저희 기념일마다 있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거든요.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왜 의심을 안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 기간이 매우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제 출산일도 그렇고 저의 결혼기념일, 아이 생일 같은 날에 보통 남편은 늦거나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바람을 의심했다면 주말이나 명절 혹은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매번 의욕에 넘친 남편의 실수라고 치부했던 겁니다. 더구나 5년인가 4년 전에는 불씨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본 적도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오히려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은 휴대폰을 보는 게 민망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와 크게 싸우고 난 뒤에도 멈추지 않는 건 확실히 수상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일을 상담했더니 그때는 진지하게 들어줬죠. 근데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 굳이 우리 가족들 기념일만 만나는 여자 그게 가능하냐고. 애초에 바람은 머리로 해석은 가능하니 바람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요즘에는 장 보러 가서도 바람 피우고 오는 여자들도 있다더라. 뭐? 그게 말이 돼? 그니까 너희 결혼 기념일이랑 애 생일에 바람 피우는 건 왜 불가능한 건데? 바람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한 인간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확실히 부지런하긴 하지. 일 빼고는 뭐든 부지런하고 바빠. 그렇다니까. 내 친구 남편은 게을러 터졌는데 집 밖에 나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간다고 버틴대. 영화도 안 보러 가고 외식도 싫다고 하고 집에 콕 박혀 있다고 그러더라. 주말 내내 죽은 듯 잠만 자고 그러다 친구가 불만이라면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집이랑은 반대네. 그래.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게으른 인간들은 바람을 안 피워. 왜? 바람 피우려면 머리를 얼마나 써야 하는 줄 알아? 시간도 맞춰야 하지. 알리바이도 만들어야 하지. 이전에 말했던 것들도 다 기억해야지. 바람 피우는 인간들 주변에 장례식이 몇 번이 있었겠니? 친구 와이프도 죽이고 이미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도 또 죽었다고 해야 하고 병의 종류는 또 기억해야 할 게 아니야. 급사에 심장병에 무슨 암에 그거 다 기억하는 것도 결국 부지런해야 한다니까. 그런가? 그럼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 망할 놈. 진짜 바람이면 내가 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 놓을 테야. 너가 이상하다고 할 때도 내가 얼마나 감싸주고 그랬는데 일단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로 연락해봐. 친구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제게 주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게 뭐야? 너 이런 곳도 알아? 우리 막내가 대학 졸업하고 잠깐 일했던 곳이야. 지금은 일 안 하는데 사장님이 좋게 봤는지 이 사인된 명함 들고 가면은 할인도 해준다고 했대. 내가 쓰려고 했는데 너한테 양보하는 거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휴대폰 뒤져도 별거 없다며. 넌 일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밝힐 건데? 일을 쉬겠다고 하고 보자기 둘러쓰고 지려도 밟으려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 남의 신상을 그런 곳에 보낸다는 게 찜찜해서 정말 오래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된다고 해도 어쩐지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제 생일날 또다시 외박을 했을 때 바로 심부름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찜찜하고 뭐하고 그런 건 더 이상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죠. 딱히 결과를 받는 것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 생일 바로 일주일 뒤가
아이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단 하루 뒤를 밟았는데 남편의 불륜 증거는 넘실 정도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와 맛집에 들렸다가 관광지를 들렸다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100여 장에 가까웠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여자가 만삭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껴야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화도 나지 않았죠. 그리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일까?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사진을 들이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파랗게 질려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보, 이게 다 오해야. 정말로 오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야. 근데 남편이랑 이혼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정말로 딱 한 번 만났어. 정말이라니까. 그리고 모텔에 들어간 것도 거기서 살고 있어서 그냥 데려다 준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믿어? 당신 두 집 살림했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당장 그 여자한테 물어봐도 된다. 나 정말 결백해. 너무 억울해. 무엇보다 이걸 봐. 만상이잖아. 홀맘도 아닌 여자랑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 정도로 미친놈이야. 나랑 10년을 산 당신이 그걸 모른다고 할 거야? 애는 당신 에이스 있잖아. 유전자 검사해. 그럼 되잖아. 나 진짜 당당하거든. 솔직히 거기 들어가는 사진 빼고 내가 오해할 짓을 뭘 했어? 그냥 맛집 간 거, 관광지 돌아다닌 거, 그게 무슨 바람이냐고. 내가 능력도 없는데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바람도 다 능력 있는 놈들이나 피우는 거지. 알잖아. 당신 아니면 누가 나 같은 거라고 살아. 돈도 제대로 못 벌지. 집은 구질구질 가난한데 누가 나랑 사냐고. 제게 결백하다면서 피를 토하며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며 어떤 이성적인 감정도 없다는 말을 했죠. 거기다가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자체가 화가 나서 전화를 도중에 끊어버렸지만 그 여자 역시도 제게 짧게나마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본인이 바람난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고 집도 없이 떠돌며 모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자신의 상황이 이런데 무슨 바람을 피우냐면서 자긴 바람이라면 이가 갈린다는 헛소리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것들의 말에 믿진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믿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늘 바람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당장 이혼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었던 저였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만 지속되었고 머릿속은 생각이 정리도 되지 않았죠. 그날 이후 외출 자체를 하지 않고 남편은 제게 계속 빌기만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다가도 열불이 나서 씩씩거리기도 했고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서 엉엉 울티쳐했죠.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수건을 널고 있었는데 어느덧 베란다 발코니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 있었거든요. 죽고 싶다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쿵하고 떨어져 생각 자체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제가 아이가 거실에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서 숨을 헐떡거리기도 했습니다. 제 이상 행동에 놀란 아이를 잡고 울던 저는 결국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복도에 불도 꺼져 있었고 조용한 틈에 저는 일이 끝난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를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안에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탄간녀와 남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더군요. 둘이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도 직접적인 불륜 현장도 없는 사진뿐이었기에 재산 분할까지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죠. 그런데 이를 꽉 깨물고 분노를 삼키고 있던 그 시간 응급 환자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4세기 된 남자가 뛰어 들어와서 양수가 터졌다고 소리를 질렀고 산모는 분만실로 이동시켰죠. 하지만 저는 통증에 끙끙거리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도 뚫어져라 하나씩 뜯어보던 남편의 내연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혼을 당해서
혼자 아이까지 낳아야 된다는 그 여자의 곁에는 뻔뻔하게도 눈물까지 흘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도 그 사람이 와서 했고 남편이라며 보호자 서명도 그 사람이 했죠. 주소 역시도 모텔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산부인과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집과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결국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억울하다고 오는 남편과 이혼을 바로 하지 못했던 건 만약 하나라도 진짜 오해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발을 동동 구르는 남편에게 가서 남편과 그 내연녀가 찍은 사진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남편분 되시죠? 이거 아내분이 떨어뜨리고 가셨네요. 아주 소중하게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니 정말 다정한 남편이시네요. 정신이 반쯤 나가서 울고 있는 그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표정이 하얗게 질리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본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얼굴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그런 남자의 팔목에서 촌스럽고 투박해 보이는 파란색 보석이 박힌 팔찌를 발견했죠. 제 목걸이와 마치 한 세트처럼 보이더군요. 모든 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신경질적으로 뜯어서 그 남편의 손에 쥐어줬죠. 이게 뭐? 아니 이건... 말을 더듬는 남자에게 제가 짧게 말했죠. 사진 속의 남자가 제 남편이거든요. 이제야 한 세트네요.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10분, 20분? 그 정도 후에 남자가 저를 찾아왔고 모든 사실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자신의 결혼기념일마다 아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안 행사나 본인의 생일에도 늘 늦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은 오랜 기간 사귀어왔지만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 뒤에도 미래를 지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천박하고 더럽게도 자신들의 사랑은 증명하겠다며 각자의 집안 행사마다 만난 거고요. 거기에는 결혼기념일과 각자 반려자의 생일이 포함된 거였죠. 그때는 정확한 사유를 몰랐지만 어쨌든 앞뒤 상황을 따져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난리가 났죠. 정말 이러다가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을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쌓였던 모든 불만을 토했고 불륜에 대해서 추궁했죠. 근데 정말 우습게 저희 남편과 아주 똑같이 반박을 하더군요. 애초에 그 사진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래? 한 번 만난 거야. 이혼하고 애혼자 키우는 측은한 친구인데 잠깐 거기 내려갈 일이 있었고 맛집 가서 밥 먹고 관광지 간 게 왜 바람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당연히 당신 아이지. 유전자 검사해도 된다니까. 나 억울해. 매번 뭘 만들어 온다 사온다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카드로 수십 수백 긁는 것도 나 다 참아줬어. 그래도 날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다 봐줬다고. 그것뿐이야? 장인 장모님한테 몰래 돈 더 드리는 것도 그러려니 했어. 근데 바람 할 줄 아는 건 돈 쓰는 것뿐인 당신이 감히 바람을 펴. 그게 무슨 바람이야. 전화해. 전화해서 물어봐도 된다니까. 지금 해. 할까? 그냥 딱 한 번 친구 만난 게 죄야? 그때 찍힌 사진인데 그게 죄냐고. 한 번? 그럼 이건 뭐야? 남자는 제가 준 목걸이와 팔찌를 그대로 던졌고 여자는 그걸 보면서 놀라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하더군요. 저도 나서서 한마디 할까 했지만 제 일터였기에 차마 아는 척까지 못했죠. 그렇게 얼마 후에 저는 이혼을 진행했고 거의 동시에 그쪽 남편도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저희 남편이나 그 여자나 불륜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는데 그쪽 남편이 아내가 숨기고 있던 휴대폰을 찾아냈다는 거였죠. 비록 저는 그 불륜의 증거를 더 이상 찾지 못했지만 그 두 인간들은 휴대폰을 따로 쓸 정도로 치밀하게 오랜 시간 불륜 관계였던 게 증명된 겁니다. 휴대폰에는 눈을 뜨고 보기에도 힘든 야한 농담과 벗은 살인이 오간 흔적이 가득했죠. 거기에 저희 기념일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상세히 적혀 있었던 거였고요.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위자료는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까지 했습니다. 벌써 그 일이 1년 전이 되었네요. 옷을 여밀 정도로 추워서 길이 얼어붙었던 날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낀 상태로 저를 노려보던 시어머니도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들이야 한두 번 실수도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애비를 이렇게 만들어야 네 속이 후련하냐. 너도 네 아들 키워서 나중에 결혼도 시켜봐라. 이런 소리 안 나오나.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집안 망신을 이런 식으로 시켜. 잘난 내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으면 바람을 피우겠냐고.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상간녀랑 살림을 합쳐서 살게 할 거라고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내셨던 시어머니와 시끄럽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 저는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죠.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응? 재혼하고서는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이혼을 하고는 이제는 아예 집에 눌러 앉아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술만 퍼먹고 있어. 그래도 애 아빠인데 어느 정도 너도 책임은 있지 않니? 나도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내가 감당을 못해서 그래. 내가 이리 부탁을 하마. 남자들이야 한두 번 실수도 하고 그렇게 술 퍼먹고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왜 그런 걸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거 집안 망신이잖아요. 잘난 아드님이 얼마나 기가 죽었으면 백수 주제에 술이나 퍼먹고 부모 등골이나 파먹으며 그러겠냐고요, 어머님. 너 지금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니? 네, 덕분에 잘 배워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잘난 아드님 빈속에 술 안 들어가게 안주나 좀 만들어주세요. 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아이를 돌보고 혼자 살림하느라 기억도 안 났던 옛날 그 일이 슬슬 나오는 걸 보니 아마도 그간 가슴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그걸 토해내듯이 다 뱉고 나니 속이 후련했죠. 어쨌든 저는 잘 삽니다. 힘들긴 해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 받으면서 아이와 예쁘게 살고 있죠. 예전에 남자를 볼 때 능력을 본다는 여자들, 겉으로는 이해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만 좋고 착하면 되는 거지. 능력은 여자도 있으면은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이런 경험을 겪어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착하거나 무조건 능력 있거나 이런 것들은 결혼 생활에 좋은 것 아니라는 걸 말이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만은 대신 모자란 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지만 다른 분들은 치우친 사람과는 부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시 조용한 구독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